여야 뜨거운 정치 토론 여의도 펀치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야 젊은 청년 정치인들의 목소리를 함께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특별히 모셨으니까요. 더 특별한 얘기들 많이 해주시고 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번 역시도 누구에게 그 대상을 정하는 일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재난지원금을 모두에게 줄지 아니면 가려서 선별해서 줘야 할지 정치권의 논쟁은 뜨거운데요. 여당은 정부와 또 제1야당은 집안 내부에서 견해차가 있으면서 이 한여름에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게 정치공학적인 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좀 실효성 측면에서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이 합의가 됐고 번복이 됐고 이 일련의 사항들을 가지고 지금도 좀 온도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쪽에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선 이제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지급하는가 이전에 이번에 이것이 당대표 면담 과정에서 합의가 되었다가 번복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죠. 그 사건은 우선 이제 이준석 대표에게 좀 타격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가지 측면인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합의의 구두의 말을 어떻게 해석했느냐를 떠나서 황보승희 대변인께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었거든요. 예.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 그리고 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된다. 라고 말했다가 예. 한 100분 있다가 번복한 사건이라 두 가지 측면에서 타격이 있을 걸로 보는데, 하나는 당내 협의 없이 대표가 이것을 결정했다는 게 하나고, 예. 두 번째는 그렇게 결정했던 것을로 당을 설득시키지 못했던 것이 다시 리더십에 금이 간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정치적으로 좀 그런 사단이 한번 있었던 일단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타격이 좀 있습니까? 안에서 보시기는 어떠세요? 뭐 지금 번복이라는 그런 워딩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는 번복이라고 보지 않고요. 그때 당시에 뭐 합의라고 불리는 그 워딩을 정확하게 본다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지금 편성돼 있는 추경안을 소상공인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자는 게 가장 중요한 협의 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부분인데, 예. 사실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의한 것이 아니라 이 예산안이 남는 경우에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라는 워딩을 분명히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협의가 끝나고 원내 실무진들과 협의를 해서 세부적인 구체적인 사안을 결정해야 될 문제지. 그래서 처음부터 황보승희 수석 대변인께서는 기자단에게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번복이라 보면 안 된다. 그리고 어떤 갈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대표적인 이제 윤희숙 의원님께서 어떤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시면서 촉발이 된 건데, 그 부분도 사실 헤드라인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합의로 나가면서 조금 오해가 생겼던 부분이고, 실제로 그 내부에서도 그 오해가 풀리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타격이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8월, 9월 정도에 국민들에게 지급이 되려면 이달 안에는 이 추경안이 통과가 돼야 될 텐데, 오늘 김부겸 총리가 여야가 합의를 한다면, 이 전제 하에 그렇다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이 추경안 처리 과정에서 어떤 견해를 내놓을지가 상당히 이제 더 주목을 끄는 상황이 됐는데, 쉽지 않겠죠. 어떻게 여당은 또 여당대로 어떤 집권당 입장에서 이 추경안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 이 또 책임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정치적 논란을 좀 넘어서서 이제 보면 사실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에서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기본으로 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측은, 사실은 여기서 이것을 선별해서 할 경우 발생하는 어떤 논란이나 이런 것들을 굳이 가지고 가기보다는 전체 국민에게 주고 필요할 경우 상공인들에게는 더 지원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측이 있고, 그래도 제한된 자원이라고 하면 우선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주는 게 더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데요. 우선 이제 여당 입장에서도 지금 정부와의 협의가 하나 남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딱 가늠하긴 어렵지만 한 1, 2주 내외로 논의가 될 텐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이걸로
너무 논의를 한다기보다 전 국민에게 주더라도 사실 예산 증액 요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원래 신용카드 그 캐시백으로 주려고 했던 예산을 줄이고 전 국민에게 준다고 하면 한 3조 정도를 더 추경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좀 기대가 되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공을 이어받은 국민의힘이 과연 어떤 입장을 가지고 이번 추경안 처리에 나설지가 관심이 더 가게 됐는데 내부적으로 좀 분위기가 느껴지는 게 전해지는 게 좀 있습니까? 저희 당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계층에 신속하게 지원이 돼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민주당과 정부에 주문하는 것은 지금 계속해서 당정 간의 협의 현상이 뒤집히고 있어요. 기존에 예. 80% 협의했던 거, 100% 협의했던 게 부딪히면서 계속해서 잡음이 나고 있고 지금 뭐 김부겸 총리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뭐 타협이 없다라는 식으로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저희 국민의힘 측에서 계속해서 주문하는 것은 하루하루가 정말 시급하다. 지금 소상공인분들께서는 4단계가 적용되면서 하루하루가 힘든 상황인데 언제까지 저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당 내에 그리고 당정 간의 협의 사안을 뒤집을 것인지 이제는 좀 그만하고 확실한 기준 있는 어떤 지급안을 내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요. 이 실효성 측면에서 우리 청년 정치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제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난지원금을 보편이냐 선별이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5차까지 오는 과정 내내 늘 따라다니는 논란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재난지원금이 실제로 경기부양 소상공인들에게 효과가 있느냐 여기에 대한 각 지표들도 각각 달랐고요. 여야의 또 온도차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 어떤 규모로 좀 이렇게 편성이 되고 실제로 많은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또 도움이 되고 있고 되어 왔고 앞으로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입장은 좀 다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는 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다고 하면 저는 굳이 분별하지 않고 지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더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좀 더 좋다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 주되 네. 더 필요한 사람은 조금 더 주는. 네. 1차 재난지원금을 할 때도 원래 처음부터 전 국민에게 주려고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소득을 계산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게 국민건강보험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딱 지금 시점의 소득을 확인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예. 당시에만 해도 2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득 추계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은 모두가 겪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사실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재정 여력이 일정 정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위태로울 만큼 재정 지출이 많았어서 국가 부채를 위험할 정도라고 하면 이것을 재고해야 되겠지만 예.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추가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효율성, 효과성에 대해서는 계속 논란이 되어 왔는데 우리 권지웅 대변인은 얘기를 했고요. 임승호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저희도 물론 가능한 많은 분들에게 드리고 싶지만 지금 현 상황을 조금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뭐 모두가 겪고 있는 그런 재난 상황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재난에도 부익부 빈익빈이 있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 말은 결국에는 이 재난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버틸 수 있는 분들이 있고 정말 지금 절망의 상황에 빠져 계신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한정된 자원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뭐 무한정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 내에서 집중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일 어려운 분들이 아마 소상공인 분들과 자영업자 분들일 텐데 이분들을 위한 추경안 보면은 지금 한 손실보상액으로 6천억 정도 잡혀 있는데 월 한 업소 한 곡당 25만 원 정도가 지원이 간다고 해요. 20에서 25만 원 정도. 과연 되묻고 싶습니다. 소상공인분들과 자영업자분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월 20만 원과 25만 원이라는 금액을 과연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그런 금액으로 생각하실까라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청와대가 다시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선별 지급으로 80%까지 가고 20%에 대한 부분을 소상공인 쪽에 좀 확대 지원하는 쪽으로 돌리게 되면 그러면 좀 효율성이 제고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전 뭐 이건 당론은 아니지만 전 개인적으로 뭐 퍼센트의 문제는 차치하고 지금 현재 운용 가능한 예산안 내에서 최대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게 집중적으로 투자하자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 관련해서 좀 네네. 이야기 드리면 사실 지금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가 아까 이야기하셨던 대로 손실보상에 대한 손실보상을 하지 않은 채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만 주자는 논의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하면서도 재난지원금의 경우는 전 국민에게 주자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그런 것도 좀 고려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승호 대변인 뭐 여기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이든 손실보상이든 어쨌든 지금 국민들의 지갑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청와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마치 이 마법의 지갑처럼 계속해서 국민들이 세금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제발 미래를 보고 또 현재를 보고 동시에 운용 가능한 재정안을 편성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 예산 편성안 내에서 집중적으로 투자하자. 이것은 당연한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요. 재난지원금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시계는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여당 대선 후보들은 저마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고요. 반면에 보수 야권은 제각각 행보를 보이고 있는 두 잠룡의 걷는 길, 링박 잠룡들에게 일거수일투족 주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두 가지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요, 청년들이 바라보는 이번 대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겁니다. 뭐 변수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 없는 부분들이 나뉠 텐데 두 분께 차례로 여쭤보겠습니다. 뭐 20대의 표심, 청년들의 바라본 이번 대선의 변수, 청년 표심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것만큼 해야 된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가 생각났는데요. 하나는 변화할 수 있는가? 지금 청년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불안을 조금이라도 낮게 해줄 수 있는 변화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가가 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자기 성찰의 리더십을 구현할 수 있는가가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번째는 경제적 삶에 대한 것도 있지만 사실 정치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변화시켜 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것을 되려 악용하는 어떤 내로남불의 정치, 이런 것들에 많이 실망한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어떤 진심 어린 어떤 변화의 의지, 이런 것들이 보여진다고 하면 좀 청년들도 기대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번에 4.7 재보선이 딱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비전 자체가 틀렸다 이렇게 해서 어떤 당을 찍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저 비전을 정말로 저 사람이 구현하고 싶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형식적이었다. 것이죠. 네네. 그래서 되려 어쩌면 이 대선 후보들의 자기 성찰에 대한 모습, 내가 이렇게 우선 변하겠으니 좀 나를 믿어주시오라고 하는 부분이 어쩌면 중요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임승호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때까지 대선을 지금 끌고 오고 있는 테마를 가늠한다면 불공정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총장이나 최재형 원장께서도 문재인 정부 하에서 쓰임을 받다가 문재인 정부 하에 불공정의 반기를 들고 나오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부터 앞으로의 테마는 경제 문제가 될 것이다. 그 문제 중에서도 특히 2030 청년들은 일자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요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느끼는 게, 문재인 정부 하에서 처음에 일자리 상한판 만든다고 이렇게 설치했다가 지금 어디 간지도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6월 달 고용 동향을 보면 또 58만 명 정도 이렇게 취업자가 증가했다고 홍남기 부총리도 자화자찬을 하고 계시던데, 그 세부를 뜯어다 보면은 또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는 거예요. 60대 취업자 같은 경우에 15.1% 작년 대비 증가했는데, 지금 30대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5.5%고 16개월 연속으로 30대 취업자 수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은 말하지 않은 채 전체적인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 우리 일자리 문제 잘하고 있다. 이런 인식으로는요. 청년들이 앞으로 이 대선 전국에서 절대로 민주당에는 표심이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뭐 일자리 문제도 그렇고요. 권지웅 대변인 언급한 뭐 자기 성찰의 리더십 뭐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국가를 이끌어갈 리더 입장에서는 반드시 갖춰야 될 필수적인 요소이고, 이것을 과연 어떻게 좀 구현해 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한 청사진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를 유권자 여러분들이 많이 특히 이번 대선에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야 대권 레이스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6명으로 후보가 가려진 상황에서 오늘 뭐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다음 주 예정된 토론회도 연기가 됐다고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숨고르기 중에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낙연 전 대표, 이낙연 예비 후보를 둘러싼 위에서 아래에서의 이 공세가 거세지고 있는데 이 상황들을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인 경선이 시작되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사실은 경선이라고 하는 게 당내 후보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시민들에게 일정 정도 신뢰를 얻어가면서 가야 되지만 예. 당내 후보들 입장에서는 어쨌건 지고 이기는 게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치열해지고 있는 거라고 그냥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이 과정에서 전체 어떤 민주당의 가치를 어긋나지 않게 하면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우려는 또 당내에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우려를 고려해서 후보들이 적절히 서로를 공격하는 어떤 내용들을 좀 조정해 나가지 않을까 이런 게 있고요. 아까 이야기하셨던 부분 조금 제가 이어서 네네. 하면 저도 사실은 이 지금 경제 지표가 전체적으로 나아지고 있지만 청년의 삶이 나아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좀 꼭 짚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이 문제를 전부 다 정부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정부가 못해서만이 아니라 코로나라고 하는 전 경제적인 어떤 상황도 있어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국민들이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칫 뭐 과열 양상으로 치닫다 보면 그것이 뭐 네거티브 공세가 더 강화되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좀 여론이 등을 돌리는 상황을 우려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지금의 상황들은 어느 정도의 수위라고 보세요? 이른바 최근 말로 뭐 선을 넘고 넘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까지는 물론 이제 바지 발언도 있고 네. 군대 미필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어서 각 후보들이 좀 빈정이 상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선을 넘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민주당의 이런 그 경선 과정들, 먼저 경선 절차가 떠난 상황이고 조금 이게 관전자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상황일 텐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 대선 경선이 큰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조금 개인적으로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토론 배틀이 오히려 또 주목을 받는 상황에서 어쨌든 민주당 경선도 흥행을 하고 국민의힘 경선도 흥행을 해야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비전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바지 발언이 나오고 또 이재명 지사가 앞으로 또 다시 사이다 발언을 하겠다라는 예고를 하면서 또다시 이런 네거티브 경선이 내부에서 이뤄지지 않을까라는 평가를 하고요. 저희 국민의힘 경선은 굉장히 잘 출발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최재형 전 원장께서 또 입당을 하셨고 또 윤석열 총장께서도 뭐 개인적인 고민이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지금 버스가 만석에 이르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곧 버스를 탑승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최재형 원장 전 원장 얘기를 하셔갖고 최 전 원장은 그야말로 속전속결의 행보를 보이고 있고 반면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본인의 길을 뚜벅뚜벅 걷고 있는 두 인물의 두 보수 야권의 잠룡들의 갈 길이 지금 전혀 다르게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국민의힘 내부 주자의 이른바 자강론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권 밖에서 더 멀어지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뭐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힘 내부 후보에 대한 조명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다만 지금 대선이라는 것이 정말 몇 달 안에 지지율이 뒤집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 내부에서도 뭐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또 퍼센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예. 때문에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지금 최재형 원장이나 윤석열 총장 비롯해서 언제 입당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관심이 지목되다 보니까 뭐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두 후보 이제 최재형 원장은 입당을 했고 윤석열 총장께서도 입당을 하시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그 비전 간의 경쟁이 있으면서 골고루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하는 국민들에게 재밌는 이벤트가 펼쳐질 것이다라고 확신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권지웅 대변인도 보수 야권의 이 대권 레이스 흥미있게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민주당에서도 그렇고요. 윤석열 전 총장의 대권 출마 선언 이후의 행보들 그리고 오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국민의힘 전격 입당 일련의 사항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야당 쪽에 이제 대선 후보들이 훨씬 더 역동적인 느낌을 주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부러워하시는 겁니까? 네. 어떤 면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예. 근데 이제 그 역동성이라고 하는 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어떤 불안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재형 전 감사원장께서도 사실은 감사원이라고 하는 거 헌법상의 임기가 정해져 있는 기관입니다. 굳이 헌법에 임기를 두었던 건 그 감사원의 업무라고 하는 게 정치적으로 독립될 수 있게 예. 중립성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는데 그것을 스스로 내치고 지금 대선 행보를 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 전에 했었던 일들이 당연히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게 되죠. 근데 그러니까 감사원이라고 하는 업무가 되게 중립적이라고 하는 믿음을 저버릴 만큼 그가 대선에 출마할 그런 명분이 있는가? 그리고 또 이어서는 사실 그냥 구도상 국민의힘으로 들어가게 된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정말로 자기 철학이 국민의힘의 이전까지의 행보와 적절히 맞았는가? 그건 마찬가지로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어떤 문제를 풀고 싶고 그 비전에 맞는 정당을 택한 느낌이라기보다 문재인 정부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사실은 비전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 없이 예. 합당되는 이런 모습들이 약간 좀 어떤 면에서 불안전해 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 물리적 결합까지는 하더라도 네. 화학적 결합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변수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 뭐 그렇죠. 이런 우려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대선이라고 하는 건 5년 동안에 정부에 대한 비전에 대한 수립과 거기에 대한 토론인데 예. 거기에 대한 거라기보다 문재인 정부에게 반하는 사람들 다 모이자라고 하는 것에서는 비전을 찾기가 좀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단순한 반문 정서만 가지고 네. 빅텐트를 형성했을 때는 결국은 궁극적인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다. 네. 반론을 좀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짧게만 말씀드리면 최재형 원장과 관련해서 뭐 지금 여당 측에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뭐 감사원의 중립성을 훼손했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2020년 7월에 당시 월성 1호기 논란 관련해서 이제 최재형 원장의 뭐 중립성 문제가 나오자 민주당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면 나가서 정치해라. 그래서 나가서 정치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왜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저희는 좀 모르겠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에서 쓰임을 받던 사람이 왜 이렇게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지 저는 그것을 민주당과 청와대에서 먼저 돌아보셔야 된다. 민주당과 청와대에서 윤석열 총장이나 최재형 원장이나 처음 모셔올 때는 정말로 깨끗한 분이고 공정성이 담보되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잣대가 본인들에게 향하니까 외압을 넣고 또 여러 가지 뭐 도덕성 문제라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결국에는 이분들이 거기에 좀 염증을 느껴서 나오신 거기 때문에 물론 말씀하신 빅텐트 측면에서 비전을 통합하고 비전에 대한 조율은 있어야겠지만 민주당하고 청와대는 먼저 그분들이 그 청와대를 나오게 된 그 문재인 정부 하에서 나와서 국민의힘 쪽으로 오게 된 그 경위에 대해서 한번 자성의 목소리를 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좀 특별히 두 분을 모셨으니까요. 두 분께 발언 기회를 1분씩 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청년들의 정치 참여 이것을 국민들이 어떤 시선으로 어떻게 바라봐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두 분께 차례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의 정도의 시간을 드릴게요. 먼저 권지웅 대변인 말씀해 주세요. 청년들의 정치 참여라고 하는 게 단순히 젊은 시민이 참여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저 역시 예를 들면 이전 세대가 잘 다루지 못했던 세입자의 문제, 아니면 프리랜서의 문제, 1인 가구의 문제 등을 다루는 게 청년 정치에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이뤄지기 위해서라도 저는 젊은 시민들의 정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드리고 예. 싶습니다. 임승훈 대변인요?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 정치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청년 정치라는 그 말이 붙는 순간 뭔가 신선해야 될 것 같고 항상 뭔가 청년 문제에 대해서만 말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어떤 틀에 가두는 느낌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다만 상대적으로 젊은 정치인으로서 기존의 여의도 문법을 조금 타파하고 국민의힘에 조금 생동감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역할은 충분히 수행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의 어깨가 앞으로 더 무거워지셔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시고 활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